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막내 딸이거든요. 지금 6살 올라가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볼 때 약간 찍었던 사진을 이제 이렇게 올려놨는데, 좋은 점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낼 수 있었던 거, 물론 지나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다른, 출퇴근하시는 아빠들은 이제 겪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물론 겪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뭐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많았다. 이런 것들은 좀 프리랜서 직업의 좀 좋은 점이 아닐까 해가지고 한번 좋은 점을 올려봤고요. 네, 좋지 않은 점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또 생활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죠.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어떤 특성상 일을 해야지 이제 돈이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부러운 분들이, 자기 일을 하시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일을 같이 겸해서 하시는 분들을 가장 좀 부러워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그 만화가들 모임이었는데 그 중에 변호사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저작권 전문 변호사였고,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여기를 왜 오셨을까? 만화가들 모임에. 어떤 그 만화가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계약서나 이런 것들 잘못 써가지고 무슨 불이익을 당할 때 뭐 자문 역할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만화가이시더라고요. 네, 이영욱 변호사라고 만화를 그리시는 이제 변호사신데 얼마 전 TV에서 그 MBC 스페셜인가에 무슨 오타쿠 뭐 이렇게 주제로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한번 얼굴을 비추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원래 만화가가 꿈이었고 만화가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변호사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명함을 주셨는데 명함 뒷면을 딱 보니까 그동안 했던 책들, 그러니까 그 법적인 문제를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책들이 한 6권인가 이렇게 쭉 이렇게 7권인가 이렇게 나열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만화를 직접 하시는구나. 저희가 알다시피 변호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직업이 아닐 텐데, 변협의 신문도 연재하시고, 또 개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신문 연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부럽고, 또 시인 중에 또 섬진강을 쓰셨던, 네. 제가 갑자기 또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네네네. 김용태 시인. 그분 이제 그 초등학교 퇴직하시고도 계속 또 강의 활동도 하시고, 또 지금도 뭐 작품 활동하시고, 20대 초반부터 또 자기 그 문학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기 꿈도 이루고 아이들과의 생활도 같이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죠, 사실은. 뭔가, 물론 그 일을 좋아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더불어서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도 같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부럽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친구들 만날 때는 전업 작가를 꼭 이렇게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불안정한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시간 분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저희 포천에 계신 부모님 일을 제가 도와드릴 때가 있었는데 2주 정도 일을 했었고, 그때도 주간만 연재를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연재만 하느라고 앉아 있는 때하고 밭에 나가가지고 낮에는 6시 반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저녁 때 이제 일을 했던 때하고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 제가 느낄 때. 그래서 계속 앉아 있는 데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뭔가 집중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을 낼 수도 있고 원고 펑크 안 나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두 가지 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소설가 중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원고를 쓰다 보니까 이 흐름이 계속 끊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아예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근데 그거는 뭐 사람 나름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하여간 확실하진 않지만 제 느낌상, 그리고 제가 경험해봤던 몇 주 동안의 어떤 생활을 봤을 때는 두 가지 일도 가능할 것도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두 가지 일을 같이 해보는 건 어때? 요즘 뭐 주 5일째 뭐 해서 뭐 한 며칠은 시간이 좀 나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겠죠. 네, 힘든 점은 아시다시피 잠수 타는 거, 잠수 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스토리가 안 나올 때는 정말 잠수를 타야 되는 건가?
전화기를 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실제로 있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뭐 한 9시까지 그래도 러프하게라도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이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새벽 4시, 5시까지 아무것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졸리고 막 이럴 때 네,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자기 준비하는 시간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한 투자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행동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좁은 만화 업계에서 뭐 이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겠죠. 혹시 그 조세 캠벨과 크리스토퍼 버글러라고 하는 그 분들의 얘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야기 구조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부분들이 좀 서양과 동양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부분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콩쥐팥쥐, 신데렐라 좀 비슷한 거죠. 이게 왜 비슷할까?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동화책 봤을 때도 약간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 궁금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캠베일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내게 됐거든요. 1949년에 내게 됐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어떤 영웅들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이 각 영웅들의 모습이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지만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좀 비슷한 패턴으로 좀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발견을 이제 그런 책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가장 그 분야를 대중적으로 어떤 이야기 구조로 조금 더 간략화시키고 더 보급화시키고 체계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하는 분이 이제 보글러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런 것들이 그 주변 동료들한테 아주 큰 각광을 받고 결과적으로 책으로까지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그 책이 우리나라 그 번역본으로 보면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두꺼운 분량이긴 하지만 그런 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12단계 여정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도 역시 이 구조가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상의 세계로 따지면 변호인에서 따지고 보면 네,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그 역할이 이제 송우석인가 하는 역할로 이제 변호사인데 세무 쪽에 관계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변호사로 나오거든요. 일상으로 돈도 잘 벌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상 세계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고 모험의 소명이 이제 한 선배가 찾아오죠.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국보법에 관련돼 있는 어떤 친구들을 변호를 해달라고 이제 모험을 넌 떠나야 돼라고 이제 어떤 소명을 주게 되죠. 송강호에게. 하지만 송강호는 내가 왜 그런 걸 지금 해야 되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라.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나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를 하게 돼요. 거부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그 국밥집의 아주머니의 아들이 그 국가보안법에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송강호는 그 변호를 맡게 되죠. 이게 일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호를 맡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일장으로 만화로 따지면 만화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처음 뭐 시리즈가 있다면 저는 이제 옴니버스 만화였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시리즈가 있고 긴 호흡의 만화라면 1권 정도 분량의 이 주인공이 일상적인 모습을 막 담고 있다가 1권 마지막쯤 해가지고는 이 주인공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구조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서 1권 정도를 끝을 내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2장이 또 시작이 되는데 2장에서는 처음 단계가 이제 시험 조력자 적이라고 하는 뭐 이런 단계로 가게 되는데 국보법은 어떤 형량, 그러니까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뭐 이걸 가리는 게 아니고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피의자들에게 좀 가혹한 뭐 고문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증거를 이렇게 없애거나 뭐 이런 장면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호인인 송우석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힘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 가지고 고문이 있었던 그 현장을 찾아가잖아요.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현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고문 경찰을 또 만나게 되죠. 제가 차동영인가 하는 캐릭터 이름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막 매다치기도 하고 막 그 좀 힘들게 당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읽었던 불온서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사실 영국의 에드워드 칸가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썼던 책이고 영국에 있는 그 대사관으로부터 그 책은 공산당에 관한 책이 아니다. 뭐 이런 답변을 받게 되죠. 답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군의관으로부터 증언을 얻게 되죠. 고문을 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다. 그때 군의관이 아마 신체 검사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멍든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난 알고 있다는 증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친구로부터 외신 기자가 와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이제 기회를 만들게 되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조력자들, 그러니까 증언을 했던 군의관도 그렇고, 다음에 그 친구, 외신 기자를 같이 오게 했던 그 친구도 그렇고, 이 조력을 받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그 조력을 받고 아주 사건의 깊은 곳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시련도 생기죠. 시련이 생긴 게 뭐냐 하면 군의관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탈영한 상태로 돼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말은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그 군의관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이제 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송강호는 굉장히 그 시련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국밥집 아줌마가 하지만, 네가 지금 변호를 열심히 잘 해줬고,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네가 열심히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국밥집 아줌마가 국밥을 이제 말아주죠. 거기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다가, 그런 장면까지 넘어가고, 다음 장면에서 이제 막 이제 뭐 시위 현장에 뭐 이렇게 화면 딱 바뀌면서 시위 현장 나오고, 거기서 이제 송강호가 마이크를 들고 나타나죠. 그러면서 막 이제 국보법에 대한 어떤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외치게 되고, 그 전에 알고 있던 평범한 일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던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은 이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한 거죠. 완전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뭔가 일상적인 그런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전사의 모습이나 이런 걸로 다시 또 새롭게 태어났다, 부활했다는 이런 장면도 이런 장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선고를 받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편안한 얼굴로 네,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화, 우리나라 영화 이 자체도 어떻게 따져보면 그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어떤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 안에다 또 애니어그램 뭐 해가지고 9가지 뭐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캐릭터만 잘 조화롭게 맞춰 놓으면 캐릭터가 이야기를 그냥 작은 눈덩이지만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크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캐릭터들 스스로가 또 이야기를 또 만들어가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정을 잘 한다면 좋은 어떤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잘 꾸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책을 한번 직접 사서 한번 보시는 것도,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꼭 이런 구조를 가진 것만이 훌륭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뭔가 이런 구조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뭐 만화를 제작하는 순서나 뭐 이런 걸 보면 뭐 구상, 뭐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가 나오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검정고무신을 예를 들면 이제 검정고무신 안에 저렇게 옛날 직업 중에 이제 그 똥을 푸는 아저씨도 나오고, 그 똥을 푸는 아저씨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 똥을 푸는 아저씨의 아이들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죠. 땡구라고 하는 개는 개이지만 사람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릭터, 아까 말씀드린 뭐 9가지 유형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이야기는 사람들 어떤 캐릭터가 나오냐, 뭐 이거 같아요. 이거 아니면 뭐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기적인 사람도 하나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럿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 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끌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시 캐릭터가 드라마나 시나리오나 뭐 어디에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두말할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들은 어떤 캐릭터가 나와야지 이야기가 부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할 수 있는. 네, 콘티라는 것도 역시 뭐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들을 어떤 것들 대사가 들어갈 건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로 뭐 되게 러프하게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직접 원고에다가 그냥 막 휘갈겨가지고 이렇게 막 글씨 써놓고 나중에 내가 이게 뭘 써놓은 거지 이렇게 저 스스로도 헷갈릴 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 들어갈 건지 위치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의 대강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게 콘티라고 하죠. 뭐 건물로 따지면 설계도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렇게 밑그림을 이제 그리기 때문에 연필로 그리고 스캔도 이렇게 받고 포토샵으로. 네, 포토샵은 제가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지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옛날 구형 버전으로 전 쓰고 있거든요. 뭐 CSI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 만약에 시작하신다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클립 스튜디오나 뭐 이런 걸로 또 하시는 것도 훨씬 더 깨끗한 선을 이제 원하신다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게 되고 완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페이지 만화가 되는데 또 펀 만화로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뭐 이런 장면들은 어떤 부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똑같은 장면 배경이 있죠? 건물. 여기에 다른 또 그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인물들을 따로 이렇게 또 이렇게 모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또 작업을 하거든요.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게 아니고. 네. 자주 쓰는 배경은 또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배경을 띄어다가 저 왼쪽에 보면 또 이렇게 여기 요 툴이 있거든요. 요걸로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또 옮겨 놓으면 이렇게 또 스크롤에다가 같이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 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요 툴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다시 옮겨 놓으면 여기 요 자리 아까 만들어 놓은 배경에다 갖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풍선도 여러 가지를 쓰임에 따라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자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는 약간 좀 격정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좀 큰 소리가 나도 괜찮은 정도 이렇게 이런 말풍선을 가지고 갖다 붙이게 되죠. 이런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일단 얹어 놓고 주변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요 말풍선만 남게 되고 거기다 다시 또 식자 작업을 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이 돼서 여러분들이 한 회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되는 그 쭈르륵 보는 그런 만화를 하기 위해서 또 며칠씩은 또 만화 같은 애 이렇게 또 그리게 되는 네, 이런 과정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 혹시 이야기 중에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신 분 혹시 계시면 한두 분 정도. 네. 검정고무신을 제목으로 왜 지었는지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검정고무신은 그냥 막연하게 옛날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상징하는 것들은 옛날 어른들이 많이 신었던 검정고무신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단순한 생각에 사실은 이거는 어떤 긴 호흡을 봤을 때는 기획자나 이런 분들 봤을 때는 쟤 뭐 하는 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만화 제목 타이틀 잡는다고? 뭐 이거는 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약간 부끄럽고 앞니를 참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쉽게 정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연재를 처음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같아서는 아마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유가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시청자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나중에 상품화를 이제 연결하기 위한 뭐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더라면 뭔가 조금 더 뭐 확실하게 조금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고 눈에 띄고 뭐 이런 걸로 상표 등록도 안 되잖아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검정 고무신 하면.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앞으로 어떤 거를 좀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쓰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 좀 드네요. 네.